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일 뿐이거든.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아이가 되는 거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성경과 자본론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명대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생텍쥐베리가 미국으로 망명을 간 상황에서 아내와 친구를 그리워하며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왕자와 여우의 특별한 관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제작하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김성황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분명 우리는 동물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어린 왕자 대사를 오프닝 내용에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 이걸 읽고 여우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우리 주변에 단 하나뿐인 동물들과 사랑에 빠진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비인간 동물님들이라는 열쇠말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남종영 환경 논픽션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합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방송에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남종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청취자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기자를 했고요. 예, 2001년부터 만 21년 동안 기자를 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세월이었는데, 작년 가을에 아주 용기 있게 사표를 던지고, 아, 지금은 이제 글 쓰고, 방송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라는 것을 차려서, 과학과 환경, 동물 이런 것들을 대중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구는 시작 못했고요. 예, 지금 여튼 기존에 해왔던 활동을 좀 연장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오늘 그 남중영 작가님을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선배님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작가님을 몰랐다, 이걸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조교 입장에서는 훌륭한 연구원 선배님들의 궤적을 공부하는 거 좀 배우는 계기가 됐는데, 이번 과정에서 좀 그 여름 휴가 계획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또 그 궤적을 찾아보면서 좀 교훈을 얻었거든요. 저도 좀, 예, 이 작가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지금은 또 어떤 여름 휴가로 인생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올해 여름 휴가는 네. 한국 사람들이 모두들 간다는 괌을 가려고 합니다. 다다음, 괌. 다다음 주에 그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네. 가는데요. 뭐 아, 괌은 심지어 뭐 한국말만 해도 다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이번에 괌에 간 김에 보고 싶은 게 길닭을 좀 보려고 해요. 길닭? 길닭이 뭐죠? 길고양이 하듯이 예. 거기에는 길닭이 있다고 하더군요. 길닭이 길에 있는 닭이다. 네. 예. 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류세의 대표 화석이 닭이 될 거다. 뭐 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뭐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음, 저는 이제 뭐 인류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특별히 동물이라는 하나의 그거를 가지고 변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인류세가 언제 시작했느냐 뭐 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좀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뀔 때마다 이 인류사에 큰 변화가 있었고, 또 네. 그때마다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저는 여름 휴가도 뭐 가서 놀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구 주제를 하나씩 가져가요. 아, 뭐 심각하게 말하자면 연구 주제고, 네. 뭐 캐주얼하게 말하자면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을 그 장소에서 음, 찾, 어, 추적하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제 주로 이제 환경 기자를 많이 했는데요. 네. 환경 기자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01년에 여름 휴가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북극권에 있는 로바니엠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때 2001년에. 가보니까 2001년에 네. 북극선이 딱 그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첫 여름 휴가였어요. 내 네. 돈을 주고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첫 여름 휴가였는데, 앞으로 여름 휴가는 이 북극선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고 와. 결심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진짜 매년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슬란드에 가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야. 심지어 동양 사람도 보기 힘들었는데, 그때 아이슬란드를 갔고, 지금은 아이슬란드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갔다 왔고, 알래스카도 한 서너 번 갔다 왔고, 북극의 스발바르 제도라고 가장 그 북쪽에 있는 인간의 정주지라고 하는 곳도 갔다 왔고. 네. 정주지 중에 많이 북극곰을 왔어요. 쉽게 제일 볼 수 있는 곳이 스발바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쪽이 위도가 가장 높아요. 우리가 네. 비행기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위도가 높은 곳인데요. 네. 북이 한 70 몇 도에서 한 80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북극곰을 볼 수 있는데 이 개런티를 하지는 못해요. 쉽지 않다. 근데 북극곰을 딱 가면 볼 수 있는 곳이 지구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캐나다 처칠이거든요. 네. 매니토바주 처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캐나다에 좀 살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시골이거든요. 매니토바주만 해도 시골이어서 네. 일단 그 처칠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위니펙, 캐나다 중부에 있는 한 인구 한 80만 뭐 이 정도 되는 도시인데 네. 거기에 가서 기차를 타고 2박 3일을 가야 돼요. 네. 물론 도로는 없고요. 네. 네. 거기에 가면은 북극곰을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북극곰이 총 19개 개체군으로 나뉘는데 네. 거기에 사는 개체군이 서부 허드슨만 개체군이거든요. 그 서부 허드슨만 개체군은 봄이 되면 북극해에서 돌아다니다가 봄이 되면 육지로 돌아왔다가 네. 그러면서 좀 쉬다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그 처칠이라는 마을을 통과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얼기를 기다렸다가. 네. 네. 그래서 처칠에 한 10월이나 11월에 가면 웬만하면 북극곰을 볼 수가 있어요. 90% 스발바르보다 이상.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스발바르도 제가 가봤는데 스발바르는 보기 힘듭니다. 스발바르는 헬기 하나 임대해야 볼 수 있는 거고 네. 처칠은 렌터카를 임대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 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좀 특별한 휴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여름 휴가를 길게 가려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이 얘기를 접했는데 북극권을 계속 여행을 하다가 이 캐나다 처칠이라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쪽 워낙 머니까 일주일 휴가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지금도 많은 직장이 그렇지만 휴가가 딱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뒤 주말 붙이면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캐나다 처칠을 갔다 오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면 신혼여행 휴가까지 딱 붙여가지고 이제 2주일이 되잖아요. 보름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극곰을 봤고 그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2005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기후변화라고 부를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구온난화라고 불렀죠. 기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사를 쓰던 때가 아니고 그냥 국제부 기자들이 거의 해외 토픽이나 외국 신문을 받아가지고 쓰는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좀 제대로 취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펀딩도 받고 회사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북극으로 또 취재를 갑니다. 그때는 알래스카에 있는 북극곰 마을을 돌았어요. 그 알래스카 북극해에 보면은 인구 한 200명, 300명 되는 마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저기.
비행기로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극권 마을과 또 그 인디언 리저브에 있는 인디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기후변화가 인간과 동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취재를 음, 하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환경 기자나 과학 기자는 다른 기자와 달리 논문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논문을 논문을 음,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과학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그런데 다시 좀 더 저는 옆으로 좀 세고 싶은데, 네, 막 결혼한 신부 입장에서, 막 결혼하는 네, 신부 입장에서는, 연구를 위해서, 북극권에 있는 특히 북극권 연구를 위해서 내 결혼이 유용됐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발이나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었는지. 신부도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그게 아, 이제 뭐 가서 제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네, 심각하게 누구를 인터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놀면서 음, 공부를 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그렇구나. 인터뷰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 때 네. 그런데 제가 막 출장을 가가지고 일을 하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음, 일정을 잡지 않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탐험을 한다는 느낌? 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북극권 여행을 다녔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쭉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기후변화나 북극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지식의 네. 지도가 그려지고, 크게 말하자면 큰 통찰이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한국에 와서 이제 환경 기자를 계속 했으니까 계속 취재를 하면서 이제 관심사를 넓히고 제 주제를 넓혀 나갔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요즘과 같은 이제 폭우, 폭염이 교차하는 시기에 기후이상 대한 관심과 함께 북극곰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이제 캐나다 처칠에서 만난 북극곰 이야기를 좀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또 생각해 볼 지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뭐 북극곰 하면 어,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받는 네. 생명이라고 이제 많이 이, 음, 느껴졌고 실제로 이제 많은 환경단체나 이제 캠페인에서 북극곰을 상징으로 써왔죠. 그래서 음, 실제로 북극곰이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네.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금씩 예측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음, 일반적으로 이번 세기 안에 북극곰이 사실상 재생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체수로 떨어질 것이다. 사실상 음, 멸종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왔죠.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논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네. 클라이밋 커뮤니케이션이나 클라이밋 저널리즘 같은 연구에서는 음, 북극곰이라는 상징이 사실은 어떤 기후위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러한 시급성을 너무 가린다. 그러니까 먼 나라 음, 북극의 이야기처럼 기후변화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고 하면서 북극곰을 기후변화의 상징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원주민들의 시각이에요. 네. 북극의 원주민들은 또 북극곰을 사냥하거든요. 그 그렇죠. 친구들은. 네. 그리고 그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들의 시각이 정확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북극곰이 줄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음, 제가 대다수, 캐나다에 네,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마을을 네, 습격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기물 네. 파손하고 차량 파손되고, 그래서 사냥할 그건 이제 수밖에 없다. 처칠이에요, 처칠. 그거는 대부분 처칠이고요. 네. 워낙 그 북극은 마을이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음, 접촉하는 곳은 네. 캐나다 처칠이 아주 많고 나머지 음, 북극권 마을에서도 일부 접촉이 있는데 뭐 네.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기물을 부실 정도의 어떤 접촉면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 여튼 그런 원주민들은 북극곰을 가끔 사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원주민의 이제 전통으로 이제 네. 여겨지고 있는데 그들은 북극곰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극곰 보존 협약이 1970년대인가요? 정확지는 않은데 그때 음, 있는 뒤로는 잡지는 못하거든요. 생계 유지적 사냥을 제외하고는 네. 그 뒤로 북극곰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를 보는 시각이 어떤 백인 중심,
백인 도시, 남성 중심의 시각보다는 음, 현장의 원주민의 시각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네. 라는 측면에서 기후 정의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런 측면에서 북극곰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음, 바람직하지 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어요. 예. 기후 물론 정의.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예. 네. 예, 원주민 중심의 기후 정의에 대해서도 좀 네, 생각을 네, 해봐야 된다. 예, 좀, 네, 예, 귀담아 들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길 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네. 요 얘기를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는 인류세에서의 그 닭의 상징성은 육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닭을 사육하고 수많은 닭이 도축되고 그 잔해라고 할 수 있는 닭뼈가 이 전 지구 지층을 뒤덮는 이 시대, 그게 바로 인류세의 흔적으로서 남은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맞을까요? 그런 거 관련해서 또 닭, 길닭의 어떤 특징이 또 연결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1950년대를 인류세의 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GSSP라고 음, 황금못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곳에 가면 이제 홀로세와 인류세의 경계면을 볼 수 네,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후보지가 캐나다 크로퍼드 호수가 선정이 됐죠.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호수인데 그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이트하고 마커가 필요해요. 사이트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 마커는 음, 이제 어떤 물질, 그 경계면을 통해서 물질이 현격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공 방사성 물질하고, 뭐, 이제 그 미세먼지, 네, 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보통 퍼스트 마커로 그들이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세컨더리 마커로 여러 가지 그 물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닭뼈예요, 네, 닭뼈. 근데 그 크로포드 호수에는 뭐 있지는 않고요. 의외로 이제 닭뼈는 약간 언론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 집중 조망을 받았고 연구자들에 음, 의해서는 많이 연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 여튼간에 1950년대 이후에 인류세가 시작이 됐고 네, 그때 그 인간 동물 관계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공장식 축산이 확산한 거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닭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닭을 많이 먹었던 게 이제 현대 소비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닭을 많이 먹게 됐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닭이 쓰레기장에서 많이 매립이 되고, 그 매립된 것들이 지층으로 남으면 이게 표준화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특히 치킨집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도 많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닭을 많이 먹죠. 그리고 어, 그 닭이 야생 닭과는 달리 이미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우리 가슴살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커져가지고 음, 케이지나 뭐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걸으라고 하면 이 치킨들은 잘 걷지도 못해요. 음, 뭐 그런 식으로 여하튼 그 인류세에 있어서 인간의 영향력이 한 종을 그렇게 순식간에 몇십 년 만에 바꿀 정도로 어 음, 그런 영향력이 이제 커졌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음, 아직도 야생 닭이 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 차이나 반도 네, 이런 쪽에는 야생 닭, 들닭이라고 하죠. 들닭. 음, 적색 야게라고 이제 갈루스라는 학명을 가진 닭들이 살고 있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강원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꿩 같은 거 갑자기 훅 튀어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닭이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어, 동남아시아에서는 길딱, 얘네들이 들딱, 예, 새로 들어본 들닭, 예, 얘기입니다. 예, 들닭이고 또 길닭들은 이제 농장이나 거기는 이제 가축들을 한두 마리씩 키우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동남아시아는. 음, 그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길고양이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야생화된 거죠. 네, 그래서 괌에 가면 길닭이 많대요. 그래서 음, 저는 이번에 가서 길닭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을 어, 한번 좀 구경을 하고 오려고요. 그러면은 길딱은 어느 정도 가축화가 된 모습과 그리고 야생의 예. 모습, 그런 양가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겠네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일단 가축이 음, 됐다가 다시 야생으로 간 동물이 네, 호주에 딩고라는 애들이 있어요. 딩고. 딩고, 딩고 얘네들은 네, 유럽에서 온 개들인데 음,
잘 관리가 잘 안 되겠죠. 호주는 워낙 넓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들개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딩고라는 새로운 종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개가 탄생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길딱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좀 작가님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금 뭐 들딱 이야기, 길딱 이야기, 그 북극곰 얘기에서도 굉장히 느껴지는데, 그래서겠지만 동물 권력,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그리고 북극곰은 걷고 싶다, 고래의 노래, 이렇게 비인간 동물과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책을 관통하는 이 키워드를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인간 그리고 동물 키워드를 좀 작가님 시선으로 한번 풀이해 주시면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지금 이 방송 이해하는데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인간, 동물 키워드 어떤 시선으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초반에는 저는 이제 좀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봤어요. 동물을 보더라도, 기후위기 속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인간과 동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후위기라는 키워드로 봤고, 음,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고래에 대해서 많이 이 공부를 하고 글을 네. 써서 음, 고래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야생 보전으로 접근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고래에 대한 보전이 야생 보전보다는 어떤 수족관에 있는 고래를 해방시키는 운동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제가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음, 크게 제가 천착하는 주제는 기후위기와 동물권입니다. 음, 그거를 통해서 낸 책이 제일 처음에는 북극곰을 걷고 싶다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북극, 그 다음에 적도의 투발루, 그리고 남극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갔거든요. 네. 그 여행기, 나의 지구 온난화 여행기라고 하면서 음, 일종의 이제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는 동물과 인간의 현장들을 찾아다닌 책이고요. 그 네. 다음에는 고래의 노래라는 고래 책 입문서를 썼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개정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음, 그 책을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권에 관한 개론서, 좀 쉽게 음, 고등학생부터 읽을 수 있는 쉬운 책,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그리고 음, 최근에는 동물이 항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존재로 인간 역사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물 네. 권력이라는 책을 네.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인 동물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반추해보는 그런 렌즈 역할을 하는 거를 하나 네, 천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물 그 자체 동물권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특별한 여행이 또 제주도 제도리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비인간 동물 제도리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도리에 관해서 제가 기사를 썼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고래의 노래를 쓰면서 고래에 대해서 한국 고래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 있었던 일이 그 제주도의 한 수족관이 제주도에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서 수족관에서 길들였어요. 네, 그리고 그들을 뭐 서울대공원에 팔기도 했고요. 음,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동물을 좋아해서 서울대공원에 가서 돌고래 쇼를 많이 봤는데, 네, 그 돌고래가 불법적으로 포획되어 온 돌고래라는 사실이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했죠. 남방 큰 돌고래는 실제로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는지, 야생 음, 돌고래를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얘네들이 혹시 지금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 애들이 바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음, 그런데 의외로 외국 전문가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해봤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일정한 야생 적응 훈련만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제도리 사례를 가지고, 자, 이 남방큰 돌고래 쇼를 하는 남방큰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자, 고향 아, 바다로 돌려보내자라는 기사를 쓰게 됐죠. 네, 근데 그게 의외로 한 보름 만에 서울시가 그 기사를 보고 돌려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리를 필두로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돌아갔고, 네. 그 중에 5마리는 그 야생방사에 성공해서, 네. 지금 야생 무리와 잘, 음. 가족과 친척 만나서 잘 살고 있죠, 제주 바다에서. 음. 사실 이 기사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나온 책이 또 동물 권력이라는 책인데 뭐 보니까 뭐 동물의 내러티브를 찾는 저널리스트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책뿐만 아니라 책을 쓴 이 작가님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내러티브를 찾는 동물의 내러티브를 찾는다라는 점이 전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인지 뭐 한국 출판문화상 저술교양부문 수상작으로도 선정되고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상을 받는 이유에서 저희는 그 인간인 저희 모두가 생각해 볼 시사점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아수의 수상의 이유에 대해서 왜 이제 심사위원단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쓴 작가 입장에서도 좀 와닿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도리 기사를 쓰면서 이제 네. 좀 저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브리스톨대에서 석사 과정을 했어요. 아, 지리학 석사 과정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논문으로 쓴 게 이제 남방큰돌고래 제도리의 야생방사 과정을 논문으로 썼는데, 네. 그 논문의 내용이, 의외로 우리가 동물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의외로 동물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인간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음, 거였거든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제도리를 야생 방사하려면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과학자들은 봤어요. 네. 왜냐하면 어,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활어, 움직이는 활어를 딱 가서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처음 활어를 주자마자 첫날부터 얘는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음, 기대를 항상 넘어섰던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돌이랑 같이 방사된 애가 38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네. 가두리에다가 이제 딱 가둬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뒤에쯤 방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가두리 그물에 구멍이 뚫렸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38이가 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은 놀랐죠. 야, 이거 실패했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한 며칠 뒤에 38이가 저기 멀리서 야생 물이랑 같이 이미 적응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고 음,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조작하고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항상 동물은 우리보다 앞서서 자기 의지대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좀 많이 깨달았죠. 음, 그래서 만든 책이 이제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논문을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 야생방사에 대해서 쓴 논픽션이에요. 이제 학술서이기도 하면서 논픽션이기도 한데요. 음, 그 책을 쓰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인간 역사에 상당히 개입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동물 권력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아, 동물 권리가 아니라 애니멀 라이트가 아니라 동물 권력, 애니멀 네. 파워를 가지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음,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바라왔던 우리는 심지어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권리를 주는 대상은 우리 인간이었잖아요. 예, 인간 어떤 중심적이죠. 그렇죠. 너는 권리가 있고 너는 권리가 없어라든지. 너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말하자면 수호자가 되어가지고 대신 싸울게라든지 뭐 심지어 동물단체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체로서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노동자가 사실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도 동물원에서 탈출을 한다든지 혹은 음, 뭐 어떤 돌고래 쇼를 거부한다든지 혹은 뭐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어떤 보석을 한다든지 밀당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게
동물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그거 자체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써 작동하는 그 동물 권력, 이거가 이제 이 저술 교양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된 이제 인사이트랄까요? 통찰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요게 아마 모두가 이 책을 보면서 아마 시사점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북극을 가서 이제 계속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면서 생태에 관심, 기후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북극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생태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사실 그 계기가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렸을 적 때부터 뭐 생태에 관심 있고 기후에 관심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극이라는 환경이 좋았고 음, 북극에서 만난 동물들이 좋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호기심이 참 컸던 것 같아요. 호기심. 네. 예, 저는 뭐 그들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자처럼 혹은 음,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호기심. 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음. 그런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현장과 호기심, 이 두 가지 네, 키워드가 생태로 연결시켰고 또 그걸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계기가 됐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인터뷰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사실 좀 더 궁금합니다. 저는 좀 지금까지 가장 제가 관심 있고 공부를 했던 대상이 북극곰하고 고래거든요. 음, 이번에 좀 답을 좀 해보시고요, 아, 답. 길다. 네. 네, 지금 뭐 가능하다면 길닭도 좀 보고, 네. 야생닭도 좀 보고, 뭐 지금 아, 갇혀있는 닭들은 많이 봤어요. 지금 네, 한겨레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면서 양계장 취재는 몇 번 해서 네.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는데, 야생닭들을 음,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냥 책으로 읽고 논문으로 읽는 것과 달리 또 직접 보면서 느낀 어떤 그런 파워나 힘이 있거든요. 네. 네,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과학에 대한 진화사, 문화사, 음. 그리고 기후위기 속의 닭, 인류세 속의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연구 결과 또 혹은 책으로 나오는 그 출판 결과물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면 출연자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인류세는 뭐뭐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십니다. 그 인류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닭 얘기를 했으니까요. 인류세는 불행한 닭의 시대다. 아, 라고 인류세는 하고 싶습니다. 불행한 닭의 시대다.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데. 그 이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닭이 얼마나 많이 죽냐면요. 네. 기후위기 시대에 음, 여름에 덥잖아요. 네네. 여름에 더우면은 죽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죽겠어요? 소? 소는 그래도 좀 움직여요. 소 농장 음, 가보면은 소는 꽤 움직이고, 약간 밀집 농장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돼지는 꽤 밀집 농장인데, 닭은, 특히 알 낳는 닭은 케이지, A4 용지보다 약간 큰 곳에서 1년 반 정도 살다 죽거든요. 아, 그 케이지가, 높게는 한 8층, 9층까지 쌓여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운 날에는 밑에 그냥 케이지 안에 들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한 통계가 있는데, 6년 동안, 우리나라 가축이 여름 폭염 때문에 2,100만 마리가 죽었어요. 6년 동안. 2,100만 마리. 북한 인구랑 네. 거의 비슷한데요. 그 네. 중에 90%가 닭이었죠. 아, 1,800만 마리 정도가, 닭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해가, 그 통계 조사가 있었던 해가 2018년이 들어갔어요. 2018년이 그 유명한 해잖아요. 그 네. 40도까지 올라갔던 네. 해가 있었고, 반면에 2020년도 들어갔어요. 2020년은 계속 비가 왔던,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온도가 높지 않았던 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닭이 죽을 때는 몇백만 마리, 한 500만 마리, 600마리가 죽기도 하고, 연간. 그리고 작게 음, 죽는 해는 아주 추울 때는 한 10만 마리가 죽기도 하는데요. 네. 여튼간에 이런 닭들이 1년에 수십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기후이기 아, 때문에.
저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뭐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닭에서도 동물권 얘기와 동시에 기후 위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 닭을 우리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닭이 네. 또 더워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전 닭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음. 네. 닭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북극곰 그리고 북극곰과 더불어 사는 현지인 이야기 그리고 또 제도리를 비롯해서 많은 돌고래들 그리고 또 비인간으로서 닭이 얼마나 처참하게 또 죽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 주제가 비인간 동물님들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금방이 마지막 하는 한마디 아니었어. 네,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요. 예. 네, 비인간 동물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뭐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알기 위해서 뭐 투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 번이라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를테면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닭을 위해서, 좀 치킨 먹는 걸 좀 줄이고 당장에 할 수 있는 닭을 먹을 그 동물복지란으로 좀 바꾸는 거, 아, 계란을. 네, 그것만 해도 닭이 케이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뭐 그것부터라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중요한 얘기 나눠주시고 또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 남종현 논픽션 작가였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 남종현 논픽션 작가님을 만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인간 동물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이야기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세는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 지질시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그리고 콘크리트 이런 것들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 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들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진행을 맡은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